건강에 뭘 좀 아는 사람이라면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건강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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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건강에도 부모님 선물도 건강종합몰 정관장몰.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기요금이 3배 인상된다. 그리고 전기가 부족할 것이다. 예, 탈원전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과연 사실인지, 탈원전에 관한 오해 혹은 진실은 무엇인지, 탈핵 에너지 교수 모임 공동대표 동국대 김익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동국대면은 직접 제가 듣기로는 KTX 타고 새벽에 올라오신 게 아니고 전날 밤에 차로 운전해서 지금 오셨다. 아, 예. 제가 KTX보다 차 운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일정이 또 다른 지역을 갈 경우가 많아서 네. 예, 오늘 저녁에 전주를 가야 돼서 기차를 타시면은 아무래도 환경 오염 물질도 덜 배출되고 그런데. 아, 그렇네요. 게다가 의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탈핵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경주에 있어요. 동국대 의대가. 네. 경주에 원전 6개 있고요. 아, 방패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방패장 때문에 처음 관심 갖게 된 겁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가지게 되셨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의학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원자력 안전이라는 게 피폭량으로 그렇죠. 계산을 하더라고요. 보통 원전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 원자력을 전공했구나. 아니면은 그렇죠. 이제 건설 부분에 이제 전문가들인데 예. 사실은 우리가 그 탈원전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 안전,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한번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끝장나니까요. 예. 그러니까 방사선이 이제 인체에 영향이 없으면 원자력은 진짜 안전한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방사선 한번 쬐면 뭐, 예. 그렇죠. 사람이 피폭되면 저는 그 피폭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게 피폭이 되면 그래도 평생 살긴 사는데 몸이 불편해진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망에 바로 피폭량에 많이 따라서. 쪼이면 사망하죠. 그러니까요. 적게 쪼이면은 적게 위험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암하고 유전병은 바로 정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우리는 적게 쪼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자, 그래서 의대 교수님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예 교수 모임, 탈핵 교수 모임의 공동 대표십니다. 근데 제가 모신 이유는 의학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것도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탈핵 얘기를 하면 굉장히 큰 오해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사실은 탈핵은 그러니까 원전은 굉장히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탈핵?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다 없앤다는 얘기네? 첫 번째 들은 생각. 예. 그거 다 없애버리면 전기 부족한 거 아니야? 전기 부족하면 전기요금 오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도 탈핵? 그러면 원전 지금 있는 거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네? 곧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예, 예. 첫 번째 제가 드릴 질문은 뭐냐면 지금 있는 원전을 다 폐쇄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폐쇄하는데 언제 폐쇄한다는 겁니까? 60년에 걸쳐 천천히. 그 대목에 빠졌어요. 그 대목에. 1년에 한 개 정도씩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0년에 걸쳐서 천천히. 예. 예. 그래서 이 계획을 보면 2070
9년에 2079년, 예, 17년인데 79년에 가서 원전이 다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 네. 공약할 때는 40년이었습니다. 40년이었는데. 네, 근데 하도 이제 뭐 걱정들이 많으니까 60년으로 또 얘기를 늘었는데. 하는데 40년도 길어요. 사실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권 5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8번 후에 대통령이 결정할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요. 하는 근데 셈이죠. 지금은 탈원전으로 가자고 하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를 마치 사실 지금 원전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죠. 60년 후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당장 벌어지는 일처럼 프레임을 짜서 공세를 취하고 있긴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거든요. 예, 예. 우선 이게 60년짜리 계획이라는 거 하나. 그러면 지금 멀쩡히 작동하는 걸 묻겠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약한 내용이 이겁니다. 신규 원전 새로 안 짓겠습니다라는 거. 새로 짓지는 않겠다는 거. 예. 그다음에 지금 가동 중인 원전들은 수명이 다하면 연장하지 않고 스톱시키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한 2년에 한 개 정도씩 해서 서서히 줄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그 사이에 대비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탈원전 얘기하면 있는 거 다 문 닫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전이 수명이 다 했어요. 뭐 앞으로 2년 있으면 다 할 것도 있고 앞으로 60년 후에 다 할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수명을 연장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렇죠. 애초에 설계된 수명이 다 하면 그러면 닫겠다. 문을 닫겠다는 정책인 예.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원전 5개 건설 중입니다. 예.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10개 이상 지금 건설 중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내년까지 해서 10개 이상이 완공될 거고 예. 원전도 몇 년 내로 5개가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짓고 있는 것도 그렇죠. 그냥 완공되도록 가는 거고. 지금 현재도 이제 발전소가 많이 남아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를요? 이제 가동을 못하는 그런 형편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기가 남아서 가동을 안 시키고 있어요? 네, 크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그 발전 설비가 100기가 정도 됩니다. 100기가. 원전 한 개가 1기가 이 정도 1기가. 된다고 예. 보면 원전 100개 분량. 예. 화력발전소도 보통 한 1기가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전 100개 분량의 발전소가 있는데 평소에는 한 60개 분량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러다가 여름 겨울에 피크가 오면 한 네네. 80개 정도 분량을 씁니다. 20개 정도 남는구나. 그래서 이제 20개 정도는 항상 남는 상황인데 지금 건설되는 거가 5년 내로 완공되는 것만 따져도 예. 한 15개 정도가 추가된다. 더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20개 남는 거에서 35개가 남는다. 예, 그래서 충분한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네. 여부. 그거하고 이거는 짓고 있는 게 5년 후에 완공되는 거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5개 짓고 있는 것 중에서 3개는 거의 다 지었어요. 다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스톱하겠다는 얘기가 없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신고리 5,6호기는 한 20% 정도 지은 거거든요. 아직 초반이어서. 그래서 요거를 완공할지 말지 좀 논의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완공 안 하는 걸로 되더라도 3개가 완공되고요. 여전히. 예. 그 이거를 완공시키려 하면 5개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 모자라는 거는 전혀 현재로서 걱정할 안 된다. 필요가 없고 거기다가 화력이 10개 이상 새로 완공되거든요. 그러면은 곧 전기 요금이 3배 인상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네요. 네, 근거는 없는데 전기요금은 사실 정부가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결정하지 않고요. 그렇죠. 전력거래소에서 얼마의 전기를 팔 거냐 이걸 정부가 결정합니다. 예. 그리고 전기 재료들에 대한 세금 제도도 정부가 결정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석탄하고 원자력이 싸잖아요. 예. 그게 왜 그렇겠어요? 세금이 안 붙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라늄하고 발전용 석탄에는 거의 세금이 안 붙습니다. 근데 석유하고 가스에는 엄청나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세제가 여태까지 석탄하고 원자력을 키워왔다.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기 가격은 정부가 세제하고 거래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 의지에서 결정됩니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전기는 당장 오는 안에도 지금 당장도 남지만
추가되는 것도 그 15개. 그러니까 예. 하나 100개가 필요한데 이미 20개가 피 끝에서 남고 있고 또 15개를 5년 이내에 완공하기 예. 때문에 5년 이내에는 지금 기준으로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35개나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전기요금이 3배가 갑자기 인상된다든가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예, 올릴 필요는 이제 전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요금 그 올리는 거 전기요금이 싫어합니다. 예. 싸니까 예. 산업용 같은 경우 중국보다 더 싸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낭비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일반용도 싸고요. 농사용도 싸고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가정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싼 편입니다. 근데 누진으로 하면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누진하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요금으로 기본 보면 단가는 싼데 예. 그래서 수요 관리 차원에서 좀 올릴 필요는 있어요. 산업용 전기를 올리는 쪽으로 하죠. 가정용은 사실은 안 올려도 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비싸서가 아니고 그 사이에 한 20년 정도 보면 가정용 전기는 사용이 늘질 않았습니다. 거의. 우리는 전기 더 많이 쓰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전 제품들이 열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효율이 좋아지니까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실제 전기 소비량은 많지 않은 겁니다. 예전보다 에너지 등급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제품은 늘어났지만 전기 효율이 올라서 전기는 예. 20년간 가정용은 별로 안 올랐어요. 증가하지 않았다. 예. 근데 이제 산업용하고 일반용은 이제 그런 에너지 효율화 사업 같은데 별로 투자를 안 했던 거죠. 싸니까요.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자극하기 위해서 좀 올릴 필요는 있다. 산업용을 올려놓으면 다른 이유도 있지만 산업용 올렸을 경우에 산업용에 쓰이는 기기들의 전기 효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기업들이 별로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게 지금 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당장 올라간다는 거. 전기가 모자라는 것도. 예,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올릴 필요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예. 그리고 그러면 소위 이제 곧 이 탈원전 얘기하면 블랙아웃. 전기가 모자라서 툭 끊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주장들 나오잖아요. 예, 황당한 얘기죠, 그거는. 황당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전력거래소나 뭐 한전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일으켜서 하지 않는 한 네. 아니면 큰 실수를 해서 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지금 생각하기 힘듭니다. 정말 전기가 모자란 게 아니라 무슨 실수나 사고가 아닌 한은 안 된다. 그렇죠. 반론권은 저희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론도 한번 들어보긴 하겠는데 저희가 반론권을 보장한다고 해도 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요. 이런 반론하시는 분들이.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그 정부 자료고 네.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3년 그러니까 곧 3배 올라간다. 전기 모자라가지고 블랙아웃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오해들. 원전을 당장 문 닫고 있는 것도 다 문 닫아버리고 즉시라 하면 뭐 몇 년 이내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 정책이 사실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게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려 때문이거든요. 원전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야, 전기요금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면 전기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만약에 전기요금도 안 올라가고 전기도 안 모자라고 60년 후에 다 원전이 문 닫는 장기 계획이라면 그 뭐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문 닫아가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 소위 프로파간다가 먹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원자력 친원전 쪽에 마이크가 훨씬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도 그렇고 뭐 또 교과서에 원자력 대안이 없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원자력 없이는 전기가 안 나오는 걸로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책에서도 교육받았어요. 네, 그럼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원전 원전이 죽인다 없으면 안 하면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과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 원전이 또 산업적 효과가 이렇게 그걸 수출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그 세력도 네, 그 부분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으로 수출을 했는지 그게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또 다른 전문가가 계실 테니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리 1호기는 원전이 정지됐는데
아직 해체는 안 됐어요. 예, 예. 우리가 해체 기술이 없는 건가요? 해체 기술이 중요한 게 한 4, 50개 되는데 네. 그중에 한 15개 정도가 지금 기술이 없답니다. 국내.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앞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당장 필요한 기술은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제 원전 해체를 하면 일단 해결료를 꺼내서 예.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정도 식혀야 됩니다. 물 속에서. 복잡하네요. 그래서 사용 해결료 수조. 네. 저는 그냥 물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물통 속에서 5년 내지 10년 정도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은 이제 폐로를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그 폐쇄하고 폐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네. 원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결료를 꺼내서 네. 그 물통 속에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잠궈 놓는 거 이거를 폐쇄라고 합니다. 예. 폐쇄가 끝난 다음에 5년 10년 지나고 해결료가 다 식으면 네. 이 해결료를 밖으로 꺼내요. 예. 지금은 꺼낼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마련해야죠. 꺼내서 둘 곳이 없어요. 아직. 예. 근데 꺼낼 데가 있다고 치고 네. 밖으로 꺼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 건물 전체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건설 전의 상태로 평지 상태로 바꾸고 방사능에 오염된 거 제염하고 네. 이제 이 과정을 폐로라고 합니다. 폐로 하는 데는 보통 이제 최소 20년에서 50년 이상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이 다한 다음에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군요. 그게. 예, 시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위험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 폐로를 하는 기술이 아직 그중에 핵심 기술 15개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한 5년 정도는 적어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술 개발하겠다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우리나라에 지금 원자력 연구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거든요. 예.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어차피 폐로 갈 텐데 짓는 왜, 것만 그동안 신경 썼군요. 왜 그런 그 기술 개발을 아직 안 해놨는지. 폐로하고 처리하는 그러니까 연구는 뒷기술 쪽에 별로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동안은 건설하고 추진하고 확대하는 쪽으로만 투자하고 그게 돈이 그런 게 됐으니까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이 뒷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로 시장도 아주 크고요. 그렇겠죠. 전 세계가 원자로를 짓기 시작하고 폐로가 되기 시작한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늙은 그렇죠. 지금 이제 폐쇄된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160개 정도. 네.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한 440개 정도. 네. 그래서 합하면 600개. 네. 이게 다 폐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것 다 더해질 거고. 네. 그래서 그 60년 내에 600개가 최소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 폐로 하나 하는데 1조 원 잡으면 600조 원. 600조 원 시장이다. 굉장한 시장이죠. 그래서 사실 건설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이쪽으로 왜 신경을 안 썼을까?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거예요. 무한 원래 자본의 속성이 무한 증식 아닙니까? 완전히. 계속 돈 벌 국민만 했는데 얘네는 수명이 있고 그리고 60년이라는 게 자기 수명 내에 돌아오겠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40대 정도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어떤 뭐 교수님이나 원전 전문가가 야 60년 후면 나 100년 100살이잖아. 그렇죠. 나 다음인데 뭐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어. 그렇죠. 이렇게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그 기술이 없다. 예. 우리한테는. 예, 개발해야 됩니다. 허허.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부터 수입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처리를 맡기거나 해야 하는 거지 원전은 우리가 짓긴 하지만 해체를 못한다는 얘기네요. 해체 기술 중에 하여튼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이제 외국 전문가들을 부르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기술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외국 회사를 부르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탈원전을 하는 것이 지금 탈원전이라는 게 이제 오해 소지가 많은 용어라는 걸 이해했어요. 이게 60년 후에 우리나라가 결국 원전이 없어지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들을 개발해서 그걸 대체해 나갈 것이다. 60년간. 60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거든요. 그렇죠. 6.25 때가 60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방송을 관심 있게 들으신 분들 중에 그때까지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네. 뭐 저는 분명히 안 사야리고 있을 것 같고. 우리 생에는 못 볼 일이기도 합니다. 거의. 예. 지금 방송 저는 못 볼 일일 것 같고요. 60년이면 100살 이상 살래나요 제가? 어쨌든 100세 이상 살아야지 볼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당장 전기요금 이거 다 호들갑이다. 예.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그런데 실제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가 맞느냐? 아니다. 어느 나라는 더 많이 짓고 있고 물론 탈원전을 하겠다고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선언한 나라 예. 몇 군데. 그렇죠. 이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원전 개수 그래프를 보시면요. 1954년부터 전 세계에서 원전이 시작이 됐는데 1990년대까지 개수가 증가합니다. 무조건 주로, 증가했고. 예, 네. 일식전으로 증가합니다. 선진국들이 주로 많이 지었고 그래서 400개가 넘어갑니다. 네. 근데 그 후로 30년 동안 원전 개수가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30년간.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유럽이 원전 개수 한 50개 정도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한 10개 정도 줄였고요. 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아시아 4개 나라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 원전 개수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좀 줄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IAEA 예측을 보면 앞으로 20년 내로 300개 정도의 원전이 수명이 다합니다. 예. 그래서 수명 연장을 안 한다고 치면 300개의 원전이 문을 닫아요. 20년 내로. 예. 근데 20년 내로 300개를 못 짓습니다. 선진국이 거의 안 짓고 있고요. 한국이 20개 정도 짓는 걸로 돼 있었고 네. 그리고 중국이 50개, 인도가 20개, 러시아가 10개. 그래서 이 4개 나라 주요 원전 건설국이 합해봤자 1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라는 건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는 그렇죠. 줄어들게 돼 줄어들고 있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유럽이 50개를 줄였는데 개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건설보다 폐쇄가 50개 많았다 이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도 30년간 건설을 사실 한 개도 안 했고요. 폐쇄만 몇 개 했을 뿐이죠. 지금 현재 미국이 몇 개 지금 건설을 30몇 년 만에 시작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전체 추세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별로 볼 일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몇 예. 개가 있느냐.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곡선이 수직은 아니지만 일직선으로 증가하다가 지금 주춤하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가 예, 그렇죠. 세계적인 추세인 건 분명하다. 예. 그래서 원자력은 사실 사양 산업입니다. 30년간 성장이 없었으면 그건 당연히 사양 산업이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아시아에 있는 개도국으로 이양되고 있었다.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개별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숫자를 가지고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태양광이라든가 이게 이제 지금은 효율이 낮고 그렇게 인식돼 있지만 그래 원전이 가장 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전하다는 말은 요새 잘 못해요. 사고를 봤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 지금도 하던데요. 보니까. 근데 그게 예전만큼의 어떤 어필이 잘 안 돼요. 예. 뭐 안전한 것 같긴 하지만 사고 한 번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거든요, 분명히. 예. 근데 맞습니다. 저렴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는데. 예, 그게 이제 논란이 아마 이번에 굉장히 크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선진국에서 원전을 계속 줄여왔잖아요. 30년 동안. 그게 제일 중요했던 이유는 안전성이고요. 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경제성입니다. 예, 이게 비싸다라는 거죠.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사고 확률 곱하기 사고의 규모를 해보면 사고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원자력이 비싸다라고 평가가 된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아니라 혹여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렇죠. 혹은 뭐 그거 당연히. 폐로할 때의 비용 이런 게 다 그렇죠. 합쳐지는. 폐로 비용, 사고 비용, 그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고준위 폐기물 보관 비용.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비싸다라고 평가하고 선진국들이 그래서 안 지었던 겁니다. 선진국들은 지금도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싸다고 평가해요. 태양광보다 더 비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원자력 경제성을 굉장히 큰 차이 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탈원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평가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뒤에 책임져야 될 후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너무 적게 평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걸 그렇죠. 해체하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 비용까지 합치면 싼 게 아니다. 예. 이런 얘기네요. 한마디로 사실 말해서. 이제 10만 년간 보관해야 될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 비용이 얼마 들까? 보관 사실 10만 년 해야 돼요? 예. 아, 방사능 저감 기간을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요? 그건 땅속에 어차피 지금 묻나요, 계산이 지금? 돼서 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불가능합니다. 계산 자체가. 그리고 보존 기간이 10만 년이에요? 그렇죠.
고준위는 그렇습니다. 중저준위는 300년이고요. 300년이요? 그래서 10만 년간 방사능 누출이 안 되게 복원해야 되거든요. 그 기술 없어요, 그거. 없겠죠. 그리고 이제 사고 같은 것도 지금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일본 정부가 여태까지 낸 돈이 200조 원. 그리고 그거 예를 앞으로 내줄 들어서 돈이 더 갑자기 큰데. 생각난 건데 그런 거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저 멀리 보내버리면 안 됩니까? 그거 이제 1톤씩 쏴버린다고 치더라도 네. 우리나라에 지금 16,000톤 모여 있거든요, 고준위가. 안 되는구나. 16,000번을 모두 쏴서 모두 성공해야 돼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큰 우주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핵 힘만 모아서 네, 우주로 아직 그 기술이 없습니다. 저 멀리. 네. 달을 10만 년- 폭파할 실력이 되면 아마 그 실력 생길지 모르겠는데. 10만 년 동안 땅속에 묻으면 지각병동이나 지진운동이나 뭐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건 원래 대책이 없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데 없다고 봐야 분노하는 거죠. 현재는 원래 없다고 봐야 처음부터 계획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시작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 때는 안 일어날 일이니까 후손들이 기술을 개발하겠거니. 그겁니다. 내 때 문제가 아니니까. 후손들이 기술을 그때가 되면 처리하는 기술이 나올 것이야. 그렇죠. 그거 믿고 이제 60년 전에 시작을 한 건데 아직도 안 나왔다 기술은. 앞으로 60년 더 지나도 안 생길걸요. 그렇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10만 년 전이면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태어난 게 10만 년 전이에요. 아, 백두산 터진 게 2000년밖에 안 됩니다. 단군이 5,000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탈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혹은 국가 단위로 또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전 세계 기준으로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추세는 분명히 하강 곡선이고 이 처리 비용을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선진국들이 원전 계속 줄이면서 그러면 전기를 계속 아껴 쓰기만 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했고요. 그게 엄청나게 증가해서 지금 세계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만든 전기 중에 10%가 원전 전기입니다. 10%밖에 안 돼. 10%밖에 안 전 세계 된다. 전기의 10%. 예. 근데 재생에너지는 25%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1%씩 증가해요. 1년에 세계 1년에. 성장률 1%. 그래서 5년 후에 30% 됩니다. 오 그렇게 많이 전기를 그거를 차지하고 알고 있는 있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 계획이 약하다고들 많이 얘기해 왔는데 사실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금방 될 기술이 아니니까 오랫동안 투자해서 그럼요. 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와 있다. 그렇죠. 선진국들은 30년 전에 시작을 한 거고 우리는 아직 시작을 못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평균이 25%인데 우리는 통계도 안 내요. 재생에너지 통계 따로 안 냅니다.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신재생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상하게 내요. 그래요? 그건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재생에너지라고 인정 못 받는 것들 이런 걸 자꾸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4%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기준으로 통계도 안 냅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통계를 내면 얼마나 될까요? 1% 근처예요. 1%요? 예.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전 세계 평균 30%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원자력은 30년 전부터 한 15%에서 살살살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10%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고집하고 있다라는 게 시대착오죠 정말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반대하시는 분, 그러니까 탈핵하면 지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하고 같이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 모시려니까 잘 섭외가 안 됩니다. 같이 하면 제가 네. 또 스트레스 받아서 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고요. 굉장히 그 비효율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서 화기애애하게 만들 네, 수 있습니다. 그분 한 저희가. 20분 하고 저 20분 하고 하든지 10분 하든지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얘기 저는 토론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를 그래요? 이렇게 막고 또 사실 거짓 팩트가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거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견뎌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핵 에너지 교수 모임 공동대표 김익중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투. 힘 세다 할 때 힘. 투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투 힘을 검색해 보세요. 불친절한 AS. 예. 국정원 직원 김상욱 씨 코너 제목 지원이 왔네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막장은 어떨까요? 실화냐? 예. 이런 제목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받겠습니다. 네. 국정원 적폐 TF에서 선정한 아이템들 중에 김상욱 씨가 알고 있거나 예,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시간에 순서를 마련해서 고정으로 진행할 텐데 당분간 코너 제목 지금은 상암동 본드입니다. 네, 현재 스코어. 그리고 100살까지 살려나 했더니 이런 문자를 한 분이 보내셨네요. 김호준 씨는 충분히 삽니다.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살기 때문에. 네. 스피커폰으로 뉴스 공장을 듣는데 옆에 남자가 시끄럽다네요. 네. 저는 목소리가 섹시한데 남자한테는 시끄럽게 들리나 봅니다. 네. 그 남자와 헤어지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참, 누가 멀리서 듣나 개별 청취자들 저희가 연락 중인데 뉴스 공장이 또 페이스북이 따로 있어요.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페이스북 거기에 메신저로 저희 제작진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전화번호를 몰라서 저희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칼 폴라리 사형제연구소 정태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이 안 나오는 동안 가입자가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전까지 일주일당 10명꼴로 늘어가다가 다시 방송을 했더니 다시 조금씩 늘기 시작했나요? 네, 뭐 지난주에도 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송 때문이 아니고 휴가 가셨어요. 아니 방송을 안 하시는 줄 알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다시 하시는구나 하면 듣다가 또 가입하는 자가 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겁니다. 희망을 가져봅시다. 네. 다 함께. 오늘 들고 오신 주제는 25일 날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고, 저 파워포인트로 그 피치할 때, 그 파워포인트로 뭐랄까요, 그 누굽니까, 그 애플의 잡스가 유행시킨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지금 뭐 어디나 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괜찮았어요, 그 연출은. 여하간 그때 발표한 정부 자료를 보신 거죠, 지금? 네네네. 네. 그 공식 파워포인트 혹은 정부 자료를 보시고, 앞으로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자, 그럼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네, 제가 이 50쪽짜리를 보고 만세 그랬습니다. 만세요? 예.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 소장님 마음에 들게 갔어요, 지금? 문 후보를 지지하는 경제학자가 너무 많았어요. 10,000명이 지지했어요. 예.
그러니까 온갖 경제학자들이 그렇겠군요. 온갖 정책을 다 들고 이제 들어간 건데. 대한민국에서 경제학 한다 하는 그 가설들은 다 나온 거거든요. 만 명이면. 근데 그중 대충 90% 이상은 미국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자가 압도 다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경제정책 방향으로 발표난 거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밝힌 겁니다. 그건 뭐 기본 철학이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주류 경제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포스트 케인지안이라고 하는 그 경제학인데 전체 기조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데 시장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일반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그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0년간 우리한테 익숙해진 건 뭐냐면 수출만이 살 길이다잖아요. 수출만이 살 길이고 기업이 잘 돼야 결국은. 예, 그러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임금을 억제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을 몰아주고. 예, 파이를 먼저 키워야 분배가 된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먼저 소득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그거에 입각해서 투자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기본 틀은 가장 큰 틀은. 사실은 최근에 그 이재명 시장이 이 자리에 와서 했던 얘기기도 한데 다보스 포럼에 갔더니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제 논리가 우선하는 곳인데 거기서도 포용 국가론, 포용 그 소위 성장론. 소득, 포용 성장론 그리고 포용 소득 주도 성장론이 경제인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론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5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IMF 같은 데서 이제 규제 완화하고 기업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면은 시장에 맡기면 제대로 성장을 한다 그랬는데 IMF 스스로가 2011년경부터 더 이상 이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인클루시브 그로스라는 개념을 국제기구들이 내놓기 시작했죠. 근데 아마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 기조를 나라가 이 제시한 거는 처음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이 처음으로 이 이상적인 어떤 모델로 제시했던 국제기구가 제시했던 거를 정책 기조로 만들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 밑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배치를 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환호성 나서 만세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IMF 정도에서 몇 년 전부터 혹은 뭐 연구기관들이 이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뭐 특정 계층이 성장해봐야 재벌이 성장해봐야 그걸 소비할 주체가 없는데 성장의 이 선순환 구조는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은 나라고 그러니까 수출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선진국들이 전부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수입을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할 데가 없어지면서 특히 이제 수입을 많이 해주던 나라들이 이 경제 위기를 맞았어요. 지금 미국은 좀 나아졌지만 그러니까 수출할 데가 없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수출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면 만들었는데 임금 덜 주고 만들었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팔 수 없으니까 가동률이 지금 70%까지 떨어지죠. 예전에는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하에 싸게 단가 싸게 임금 조금 주고 단가 싸게 만들어서 밖에다 싸게 팔면 되는데 팔 데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한 10년 전부터는 이 빚을 줘서 소비하게 했어요. 그렇죠. 가계부채. 맞습니다. 빚 줘서 소비하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는 단계에 가계부채가 너무 들어갔기 때문에 맥시멈이니까요. 이제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정도 28,000달러 되는 나라가 소비의 비중이 50% 되는 나라는 없거든요. 많은 나라는 70%까지 가는데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우리는 50%밖에 안 되고 기업은 돈이 많은데 가게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이런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특히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헬조선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고치는 방법은 보통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 기조를 바꾼 거죠. 정책 기조는 그러하고 그래서 그 밑에 그 여러 가지 정책들 보니까 이 방향이 잘 잡혔다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핵심적인 요거가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적인 정책, 구체적인 정책으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이미 하나 나온 건 있죠. 최저임금. 최저임금. 16.8%. 뭐 그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발표됐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거와 관련돼 있는 게 공정경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공정한 경제는 지금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프랜차이저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항복선언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간에서 떼어먹는 돈이 너무 많으면 사실 그분들도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는 거군요, 이게. 결국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주려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점주가 이 마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본점들이 너무 많이 떼가니까. 실제로 예. 그 영업주들이 자기보다 여기 애들이 더 많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본인의 임금이 사실상 없어지는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잘 되면 옆에다 10m 옆에다 또 하나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네. 거는 이제 근절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도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관계. 하청기업이 5차까지 가거든요. 이제 5차까지 가면은 임금을 올려주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켜켜이 중간에서 이제 하청 단가를 낮추는 메커니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맨 밑에 노동자까지도 이제 소득이 올라가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가맹점주, 그다음 중소기업. 이들이 어떻게 소득을 확보하고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소득을 확보하느냐 이 단계별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이군요, 지금. 저 보기에는 총수는 천재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60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트리클 다운 경제라고 했거든요.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거였는데 이건 거꾸로의 이미지가. 물이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제가 겁니다. 그걸 금방 알아들었다고? 그렇죠. 밑에서부터 올라간다고. 맞습니다. 듣다 보니 그거네요. 예, 예. 그게 이제 핵심적인 정책 기조고 그러나 이거는 수요로부터 하니까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한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소비는 뭔가 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혁신성장에 의해서 이쪽에서는 공급 쪽의 측면에 성장 동력을 찾아내겠다라는 건데 이번에 또 특이한 거는 여태까지 혁신성장 그러면은 전부 무슨 첨단 기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IT 뭐 가가지고. 예, IT, BT, CT 뭐 이래가지고 예. 제가 비서관일 때 6T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4차 혁명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계속 대기업 이제 규제 완화해주고 이 세액 공제해주고 이랬는데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특이한 점은 중소기업이 혁신을 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예,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만들고 여태까지는 개별 기업에게 보조금을 줬지만 이제는 그 네트워크를 형성한 그 네트워크 자체 생태계에다가 보조를 하겠다. 오, 발상이 다르네요. 네, 발상이 다르지만 굉장히 오래 걸려 이게. 두 개가 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소득이 늘어도 빚 갚기 바빠요. 당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비가 금방 못 늘어요. 상당히 빚을 갚은 후에나 소비가 늘어날 거거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 이게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도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네트워크 만드는 데 시간 걸리지만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이 정책이 꾸준히 추진돼서 실효를 볼 쯤에 정권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때까지 안 나오면 그러니까 당장 제가 이런 얘기를 페북에 썼더니 댓글로 15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15년 정도 진행돼야 되는 예. 정책이다.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 혁신 성장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투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조금 전에 김익중 교수 와서 그 탈원전 얘기 하셨는데 네. 사실은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국가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절로는 안 돼요. 예.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네.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 사지. 전기차를 그거 만들어줘야 사죠. 그리고. 예. 만드는 건 있어요. 수입도 할 수 있는데 네. 충전소가 없으면 이거 하루 종일 걸린다는데 아파트마다 그런 게 맞습니다.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그런 걸 안 되고. 인프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녹색 전환 인프라를 해야 되는 문재인 거죠.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이게 짧으면 15년, 길면 60년 있다가 효과가 나는 그런 정책 기조들이 있네요. 그거는 지금 안 바꾸면 정말로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아까 김익준 교수 10만 년 얘기했지만 2050년에 우리 다 멸망할지도 몰라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그러니까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50년 멸망 안 할 거고요. 본인이 살아있을 것 같으니까. 예. 기본 정책 방향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심화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태일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